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사람은요, 죽기 전엔 누가 진짜 내 편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누군가의 아빠처럼, 가족처럼.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전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걸어온 모든 날들을 부정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제 피는 아니지만 제 진심을 알아준 아이.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선택을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제 두 딸은 처음으로 저를 진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네요. 분노, 배신감, 혼란. 하지만 그건 모두 자신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보다 깊었던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로 70셋,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죠. 하지만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범하단 말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31살 참 예민하고 여린 나이였죠. 주변에선 한창 연애하고 결혼 준비할 때인데 저는 자식 딸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과부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어린 게 왜 그런 짐을 지냐고. 그때 그 여자의 눈을 봤어요.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눈이 텅 비거든요. 그 눈을 마주친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 내가 다시 웃게 해주자. 그리고 저 애들도 내가 품어보자. 그렇게 전 가정을 선택했고 아이들에겐 정수 아저씨에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큰애 경희는 날카롭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말고는 아무도 가족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니? 아빠가 해줄게. 속으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티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둘째 민희는 좀 다정했어요. 어린 마음에 품에 안겨 울던 날도 있었죠. 그 아이가 말하곤 했어요. 진짜 아빠 기억도 안 나요. 아빠가 진짜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밥 해먹이고 학교 보내고 제 옷 하나 안 사면서도 새학기엔 꼭 책과 새 옷을 사줬어요. 그러면서도 전 늘 그림자였습니다. 이 집에 살지만 이 집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 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끝까지 간병한 건 저였죠. 병원비는 어떻게든 만들었고 틈틈이 막노동으로 일을 하며 아이들도 돌봤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애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제겐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두 아이의 아빠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두 딸과 저를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남의 밑에서 일하면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 하나가 말씀하시더군요. 정수야, 너 손재주가 좋으니까 김밥집이라도 해보지 그래. 처음엔 막막했어요. 장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김밥 만드는 것도 아내가 가끔 해주던 걸 옆에서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 일부로 학교 앞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평수도 작고 낡았지만 임대료가 싸서 그나마 감당할 만했죠. 김밥 재료부터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김을 써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짓는지, 지단은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새벽 4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당근을 하나씩 준비하고 김밥을 말기 시작하면 손목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김밥이 터지기도 하고 모양도 들쭉날쭉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끈한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시간이면 분식집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김밥 몇 줄 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나였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까요? 작고 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슬픈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저씨 김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단무지는 빼주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김밥값도 1,000원짜리 동전들로 내는 걸 보니 용돈을 모아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한나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김밥 하나씩 사가더군요. 어느 날은 한나가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주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아저씨가 힘들게 만든 건데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한나가 기특해서 김밥을 좀 더 크게 말아주고 반찬도 하나씩 더 넣어줬어요. 하루는 한나가 평소보다 늦게 와서 물어봤더니 집에 엄마가 없어서 혼자 있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나가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끔 김치나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서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라고 했더니 한나는 항상 고마워요, 아저씨. 라고 인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김밥집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늘 아팠고 여름엔 더위 때문에 재료가 쉽게 상했어요. 겨울엔 추위에 손이 얼어서 김밥을 말기가 힘들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 김밥 많이 팔았어. 라고 물어보던 모습이 힘이 됐습니다. 특히 민희는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테이블을 닦거나 그럴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장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김밥집으로 두 딸을 키웠어요. 경희 대학 등록금도 민희 결혼 준비금도 모두 그 작은 김밥집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진심을 다한다고 항상 그게 돌아오진 않더군요.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경희는 대학에 간 이후론 집엔 발길을 끊었고 그 후 민희마저도 시집가더니 남편 말만 믿더군요. 그래도 전 묵묵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집도 적금도 아내가 남긴 보험도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 둘 넘겼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줄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가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쏟아졌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위암입니다. 전이도 좀 있고요. 서둘러 수술부터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진료실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딸들.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딸 경희에게. 경희야, 아빠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경희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감기 걸려서 난리 치시더니 이번엔 뭐예요? 순간 목소리가 탁 막히더군요. 얘가 언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을까? 그래도 꾹 참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좀 심각한 병이래.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도 받으래.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아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해요. 그리고 아빠도 저희 친아빠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30년도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품었는데 결국 한순간에 선을 그어버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결국 이 집에서 손님이었구나. 경희가 끊고 나서 민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늘 다정하던 둘째 딸. 그래도 민희는 다를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 겨우 받더군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나 위암이라네. 조만간 수술도 받아야 한대. 민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렇게 말했죠. 어떡하죠? 남편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병간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조심해서 잘 치료받으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 그 속에 웃고 있는 얼굴이 지금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 통장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문자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라진 걸 그 아이들은 당분간 모를 테니까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은 작고 복도는 늘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끼 3,000원짜리 도시락과 싸구려 전기장판. 그곳이 제 병실이자 집이었습니다.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의 어지러움 탈진.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죠. 그래도 병원은 가야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 죽음을 책임져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버티며 겨우겨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혹시 김밥 아저씨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그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나 예전 분식집 단골 손님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을까요? 엄마가 없다고 했던 그 아이. 혼자 김밥 사러 오던 날마다 아저씨 단무지는 빼주세요 라며 웃던 얼굴. 한나 맞니?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저씨 기억 못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어렸을 때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밥도 공짜로 주시고 김치도 싸주시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날 기억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더라고요. 한나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저를 본 거였죠. 힘들게 자랐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도 되고 정말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한나는 퇴근 후 고시원에 와서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싸오고 머리를 감겨주고 입맛이 없을 땐 직접 죽을 끓여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이 아이도 바쁠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쓰나 싶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말했죠. 한나야 아저씨는 괜찮으니까 너 일 보러 가. 그럴 때마다 한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싶었어요. 그게 아저씨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조용히 고시원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껏 아빠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 이름을 먼저 내게 건네줬구나. 한나는 치료 일정도 꼼꼼히 챙겨줬고 병원비도 주변 사람들과 모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 빨래를 가져가 손수 빨아주고 다시 접어 고시원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죠. 하루는 고마움의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한나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근데 있잖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너한테 뭔가 남기고 싶다. 받아줄래? 한나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계셔서 저는 아직 사람이 따뜻하다는 걸 믿고 살아요. 그 말에 제 눈물샘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저를 마음으로 품은 첫 가족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고 몸무게도 10kg 가까이 줄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때론 제가 저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보다. 가진 건 많지 않았어요. 아내 보험금 일부와 가게 접을 때 남긴 약간의 예금 그리고 제 이름으로 겨우 되찾아둔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래도 그 안엔 제 인생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한 누군가에게 내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나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쁜 숨을 쉬며 의자에 앉자 변호사는 물었죠.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딸 둘이 있지만 제 인생 마지막에 곁을 지켜준 아이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제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딸 경희와 둘째 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두 사람 모두 집으로 오게 되었죠. 거실에 앉은 두 딸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말끔한 정장과 명품 가방을 들고 민희는 휴대폰을 보며 틈만 나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제가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제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이다. 경희는 눈빛이 반짝이더니 바로 묻더군요. 뭐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파트요? 아니면 그 예금? 그 순간 민희는 언니의 팔을 살짝 쳤지만 입꼬리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정수는 죽고 나면 내 전 재산을 오한나 양에게 상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힘든 순간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이었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순간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더니 말도 안 되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자식이에요. 피도 안 섞인 애한테 왜 이런 걸 줘요? 그놈의 피. 그렇게 치면 지들은 피 한 방울 섞였냐요? 친아빠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민희는 당황했는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심이에요? 그 질문이 더 아프더군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진심이 아닌 욕심의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아빠가 필요할 땐 전화도 받지 않았자니? 그런데 한나는 아빠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밥을 차려줬고 손을 잡아줬다. 경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는 아니지. 내 인생 속에서 너희는 가장 많은 걸 가져갔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경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날 밤 거실엔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켜낸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들이 떠난 뒤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날의 정적은 마치 내 인생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듯 무겁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이 쾅 치는 소리, 경희의 격한 눈빛, 민희의 침묵, 그 모든 게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텅 빈 집 안에서 제 존재도 함께 사라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어떤 발소리보다 따뜻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한나였습니다. 커다란 종이 봉투에 반찬 몇 가지와 따끈한 미역국. 항상 그렇듯 두 손 무겁게 찾아온 아이. 그 아이를 보자 그제야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갔어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왔다 갔어. 근데 자식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에 한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참 따뜻했어요. 그 순간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한나야. 너한텐 주기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이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하지만 한나는 말없이 제 무릎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날 키워준 거예요. 말로 안 해도 알아요. 저한텐 아빠 같은 사람은 아저씨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쿵하고 박혔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바라고 바라던 그 말.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진짜 가족이라는 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한나는 저를 이불까지 덮어주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 한나는 다시 말했죠. 내일도 올게요. 아저씨 편히 주무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일도 다시 온다는 것, 그 기다림이 있다는 게 참 큰 위로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저는 피보다 더 깊은 건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라는 걸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끝까지 날 돌봐준 아이. 그 아이는 나를 아빠라 불러줬고 나는 그 아이를 내 마지막 가족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자식들에게 외면당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기를 기억해주는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게 된다는 걸.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끝까지 아빠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나처럼 어디선가 외로운 가족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